오늘 주제가 이제 그 올바른 비타민 복용법. 비타민 알고 먹으면 약이고요, 모르고 먹으면 독이라는 거. 사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식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이제 수명이 8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2018년, 19년 되면 거의 한 90에서 100세가 넘어가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냐? 125세라고 그래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은 한 인간의 태아세포를 갖고 분화된을 갖은 거 봤더니 50번을 분할을 하면서 죽더래요. 한 번 분할할 때 2.5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곱하기 50을 하니까 125세가 나오는. 인간이 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125세까지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최근에 의학이 또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텔로미어라고 해갖고 여기 그 생명선을 더 길게 하는 치료법들, 그러면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양,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 세 박자가 유지가 되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면이에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 시간대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잠이 잘 와요. 누우면 다 잔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더 점점점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잠은 잘 자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사실은 잠자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죠. 뭐 한 알, 반 알은 괜찮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에서 이제 한 알, 두 알이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수면제를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단기 기억력이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까먹고,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잊어버리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 때문에 결국은 치매 환자라든지 뭐 여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가급적이면은 약을 안 먹고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거기 있는 것보다 그냥 TV 보고 책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와도 그냥 침대에 눕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결국은 걷기만 해도 좋아요. 최근에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근육도 키우지만은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돼요. 활력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운동을 하면은 젖산이 축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주스 한 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단백질 하나 같이 먹으면 깨진 그 근육이 다시 재생을 해서 더 강력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닭주스. 제가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닭주스라고 해갖고 뭐냐면 당근 사과에다가 닭 가슴살 조금 갈아서 이제 먹으라고 그래요. 그 양은 본인들이 조절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은 진짜 확실히 이 당근 사과뿐만 아니라 이 닭가슴살에 있는 단백질까지 섭취하니까 훨씬 더 근육량도 좋아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이에요. 영양은 말 그대로 음식, 우리가 말하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지금의 영양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탄수화물이 모든 질병의 이제 근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탄수화물로 인해서 결국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결국 혈관이라든지 각각 장기에 손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결국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 그래서 쌀밥보다는 햄이라든지 잡곡이 좋은 이가 그렇고, 그리고 과일은 단과일보다는 신과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자기 체질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단백질이 결국은 근육의 힘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나빠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위암보다 대장암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구식으로 식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왜 위암은 줄었냐? 그거는 짠 음식을 소금에 김치의 소금량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위암 환자가 줄었어요. 대신 고기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피자 고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장암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고기를 제일 추천하냐면은 오리고기, 닭고기, 염소고기를 제일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가급적인 살로 먹고 안 그러면 수육 형태 이런 아니면 샤브샤브 이런 형태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나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슬라이드를 참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질병의 의미예요. 보통 병원에서 하는 질병, 의사들이 선택하는 질병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질병의 차이는 커요. 말 그대로 내가 피곤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몸이 안 좋아.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했으니까 정상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몸이 피로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이때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피로가 누적하면 결국은 질병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수면운동 영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더 자야 돼요. 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이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피라미드라고 2008년도가 나온 자료입니다. 옛날만 해도요 여기 운동, 좋은 음식, 적정 체중 요기를 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8년도죠 이거. 거기 보면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는 먹으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영양제 먹으란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미 벌써 2008년도, 2009년도 때부터는 영양제를 먹으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영양제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이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냐? 종합 비타민은 말 그대로 음식 속에 옛날에 비해서 비타민 함량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1910년도 뭐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0년 차이 나면은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소 차이가. 대신 달기는 많이 들어요. 달아요. 음식들이.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을 잘 안 해요. 햇빛에 노출을 안 하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 병원들, 좋은 병원들은 다 산에 있었어요. 공기 좋은데. 근데 최근에 병원들은 다 도시에 있어요. 공기 안 좋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건강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먹으면서 채워져야 된다. 아니면은 산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햇빛 노출하면서 좋은 음식 자기가 토양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양제 정도를 먹으면서 보충을 해주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 이제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환자분들한테 강의할 때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40대 여자 환자인데 유방암 환자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은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타모xi펜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플 때 옆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영양제 먹으란 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단계 하시는 분이 이거 당신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영양제를 안 먹어서 이제 병이 걸린 거고 지금 상황은 영양제를 충분히 먹어야지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환자도 또 그렇게 혹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서 항암 치료를 잘 넘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분이 얘기한 거 뭐냐면은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진짜 영양제 먹으니까 몸이 되게 좋아졌대요. 근데 3개월이 넘어서 하면 또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피로가 쌓이고 피부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손톱이 이제 손상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백질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기도 안 먹고 그럼 단백질을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은 또 대두 단백질을 먹었는데 이분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타모xi펜을 먹는다는 거예요. 타모xi펜을 먹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분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거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사람들은 대두 단백질, 콩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홍삼, 인삼, 석류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다
호르몬 양성에서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한테 영양제 이렇게 끊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실시했죠. 그랬더니 혹시 워낙 많이 영양제를 먹으니까 비타민 D 수치도 거의 뭐 100까지인데 95 이러고 셀레늄은 오히려 그 정상 수치 이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고, 그리고 백혈구 수치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단백질 섭취를 안 하니까.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결국은 백혈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분은 그래도 건강한 분이었어요. 간 기능이 그래도 버텨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이거를 끊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니까 환자가 오히려 영양제를 안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고, 말 그대로 피로가 이제 호전됐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얘기를 꼭 다른 분들 만나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왔을 때 정말 영양제를 가방에서 이렇게 한 20-30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카페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해서 사고, 누가 해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영양제 이렇게 먹는데, 그럼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게 먹으시면 되는데 꼭 와서 확인해요. 이 약 먹어도 되는지, 이 약 먹어도 되는지 하면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먹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뭐냐면 50세 여자인데요. 얼굴에 피부가 나빠지고 이제 피로가 심해지고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서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제 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좋지는, 근데 치료가 이제 그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이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가지고 뭐 유튜브부터 인터넷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면서 영양제도 또 가방에서 또 한 20-30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랑 관련된 뭐 영양제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장누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식사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씹을 때 한 100번을 씹어서라도 이게 분해를 해줘서 이 안 좋은 분자량이 큰 음식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육류 섭취 줄이고 그 식이섬유와 채소 섭취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비타민 D하고 유산균. 실제 장누수 환자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서 장 건강을 좋게 해줘, 이런 몸 건강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유산균이에요. 원래 이제 그 장누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익균이 육모 사이에서 있으면서 유해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요. 근데 이 장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 유익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안 좋은 단백질 펩타이드들이, 큰 분자들이 얘가 이 육모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몸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하고 이 두 가지 영양제는 꼭 먹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영양제 다 버리고 요 두 가지만 이제 먹으라고 했죠. 모든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양제는 3가지 이내로 시작해야지, 누가 좋다고 이것저것 좋고 또 어디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어떤 거에 관련된 영양제에서 한 20-30가지 뭐 한 거 이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보면은 이런 영양제 이렇게 많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련된 거 이렇게 딱 해요. 사실은 이 많은 영양제 중에서 내한테 맞는 영양제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업체예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 관련된 거.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나에 맞는 영양제가 뭘까를 본인의 증상과 판단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되, 대신 그 영양제는 1-2가지, 3가지 이내로 하고 3개월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빼고 넣고 해야지, 그냥 뭐 관련되는 게 좋다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쫙 사고, 뭐 어디에 관련된 거 좋다고 쫙 그냥 사요. 뭐 싸다고 좋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먹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안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큰 사건이 언제였냐면 2007년도였어요. 그게 이제 코펜하겐 쇼크라고 해갖고 비타민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먹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코펜하겐 쇼크인데, 바로 2007년도에 자마라는 미국 이제 의학회에 이제 그 코펜하겐, 그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병원 팀들이
결국 메타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오히려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을 함께 복용하면은 평균 사망률이 이제 5%나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실제 이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비타민 A가 16%, E가 4%, 베타카로틴이 7%였고 비타민 C는 사실은 그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 중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 비타민. 진짜 종합 비타민이 나쁠까? 사실은 못 먹는 사람들,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잘 먹는 사람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 종합 비타민이.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비타민 중에서 어떤 것이 논란이 됐던 걸 보면 얘기했던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최근의 영양제에서는 비타민 A나 E가 종합 비타민 C 대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특히 흡연자, 이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항산화제 소모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개인 대표적인 게 이제 항산화제, 지용성 비타민은 A하고 E,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은 이 산화가 돼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 수용성 비타민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직 내 손상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특히 흡연자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켜서 비타민 A가 흡연자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률을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들이 그래요. 뭐 ATBC라든지 CARET 연구 등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암 발생률이 증가시켜주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도 A가 빠진 걸 먹는 게 좋겠다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은 2000년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영양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성인에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1000에서 1500ml를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고 칼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이제로서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러다가 두 번의 사건이 터집니다. 칼슘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첫 번째는 2008년도예요. 2008년도가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뭐냐면 비타민 D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NEGM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회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의학적인 학회지로는 네이처랑 이제 똑같아요. 오히려 네이처보다 더 높은 학회지인데 거기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칼슘제 암만 많이 먹어도 비타민 D 안 먹으면은 흡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일부 칼슘을 먹었던 분들이 이제 비타민 D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언제면 바로 2010년대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제 칼슘에 대한 메타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슘제 먹었더니 오히려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졸중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칼슘제가 거의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데이터인데요. 이 칼슘제를 먹었던 분들이 마이오카드 인팍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심근경색. 여기에 이제 그 스트로크라는 거 뇌졸중 했더니 칼슘제를 먹었던 사람들이 더 높게 나와요. 안 먹은 사람보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더 많이 발생하더라. 왜 그러냐? 바로 칼슘제는 혈관벽에 이제 축적이 돼서 혈관에 이제 그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증에 유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통해서 멸치라든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고 영양제는 비타민 D를 먹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골감소증이라 갖고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장결석,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비타민 D로 이제 복용하는 거고 이 골다공증 약이 바이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장기로 먹게 되면은 잇몸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도 보통 1년 먹으면 1년 쉬고 아니면은 뭐 6개월 먹고 6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영양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현대인이 뭐 영양 상태가 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먹을 필요 없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영양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 뭐냐? 과일과 채소 충분히 먹고 견과류 충분히 먹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영양 성분들을 쭉 먹게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성인일 때는 비타민 A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아일 때는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없으면은 성장과 발육에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임신 일기 때는 비타민 A가 그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드름 치료 받을 때 로아큐탄이거든요. 로아큐탄이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A 유도체예요. 그래서 여드름 약 먹는 사람들은 그 임신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제분자교정의학이라고 해갖고 이제 비타민 관련 학회를 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 호포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비타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나야신, 비타민 B3, 고지혈증 치료 뭐 이런데 많이 얘기 나왔던 분이죠. 이때 이제 85세 때인가 와서 이제 정정하게 이제 강의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참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찍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영양이나 이런 내 몸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된 대신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이제 종합 비타민. 2006년도가 하나의 이제 그 테마가 바뀌는 시기인데, 이때가 뭐냐면은 그 미국 이 분자교정학회 중심 의사들, 아까 했던 호퍼, 아브라함 호퍼 박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양제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를 질병 예방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는 RD,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비타민 결핍 때 먹는 용량 있잖아요, 소량. 그 용량만 갖고는 안 된다. 고함량을 먹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 그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인디펜던트 비타민 세프티 리뷰 패널이라는 국제 회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합 비타민들이 사실은 이제 함량들이 좀 고함량용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결핍에 관련된 소량만 들어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냐면은 이때부터는 함량들이 좀씩 올라가요. 특히 비타민 B군 함량들이 올라가요. 왜 B군이 함량이 올라가냐?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이 내 몸에 있는 대사 과정에 제일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개발된 비타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호퍼 비타민이라고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화. 사실은 이제 요새 애들이 별로 옛날에 비해서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워낙 많이 낳고 알아서 이제 커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적게 낳기 때문에 이 애를 잘 키워가는 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거를 고려해서 영양을 선택할 건가 보면은 그 선택할 관점은 이 네 가지입니다. 결핍 예방, 성장과 발달, 면역력 증강, 그 정신질환 예방, 요 네 가지인데, 이 결핍 영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양제가 부족하게 되면은 결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이 오게 되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구루병, 비타민 K, 뭐 혈액응고 장애, 각기병, 뭐 펠라그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양제가 문제가 되는데, 영양제 중에서 같이 하나에 들어가면은 안 좋은 영양제가 뭐냐면 바로 이 철분제예요. 철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적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 몸에 쌓여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간이라든지 심장에 쌓여갖고 굳게 만드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여자는 생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 철분들을 외부로 빼줘줘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거의 한 10년은 아닌데 한 5년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철분제는 다른 영양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은 항상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을 때만 따로 복용하는 게 철분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분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어디냐?
6개월에서 4세 때 이때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때는 고기를 열심히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애들이 크니까. 그리고 청소년기예요. 이때도 성장이 또 빠른 시기예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로 인해서 빈혈이 오는 시기, 이런 기간 때 이제 철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항상 이 결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먹고, 정상일 때는 철분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철분은 다른 미네랄들, 아연, 구리, 칼슘, 마그네슘, 망간 등 다양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철분하고 호흡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오히려 철분의 흡수를 좋게 해줘요. 그래서 철분제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 영양제는 비타민 C고, 나머지 영양제는 가급적이면 2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발달에 보면은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A예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 학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아프리카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 A 보내주고 운동을 해요. 왜? 아프리카 아이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실명하고 이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게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오메가3는 뇌 발달.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주면은 상관이 없고, 그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돼요. 근데 최근에 청소년들 아이들이 뭐 학업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햇빛 노출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이런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애들의 면역 증강에 관련된 건 뭐냐? 바로 장이에요.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서 제대로 이제 영양 상태가 유지돼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면서 성장과 발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배 아픈 증세도 많고 다양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면역력이 감소가 되면은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A, C, D, 아연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 건강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성장, 신체에 비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 옛날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게 요새는 너무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상부터 해갖고 유튜브부터 해갖고 정말 애들한테 이게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건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모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질환이 자라오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자주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대화를 통해서 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 호모시스틴이 많이 상승합니다. 호모시스틴은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탈메트라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럼 얘가 그 작은 혈관들의 손상을 줘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쪽 혈관들의 손상을 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 흥분이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호모시스틴이 높게 되면은 뇌졸중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피롤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게 상승할 때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B군인 6,9,12가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한테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 그때 이제 가급적이면 고기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 고기를 먹었는데도 계속 빈혈이 온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철분제를 주고,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보다는 햇빛 노출, 낮 시간에 그게 훨씬 더 좋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양 상태에 잘 편식을 잘하는 애다. 그럼 종합 비타민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말 그대로 종합 비타민 하나 주고 그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고 햇빛 노출이 없다. 그럼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애들을 위해서 뭐 면역 증강제도 뭐 주고 이것도 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져요. 보면은 한 움큼씩 돼버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오히려 그 애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모 비타민이라고 해갖고, 이 산모 비타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바로 프리네탈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막바지 때 이제 1944년이었죠. 이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독일군이 이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모들이 결국은 영양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태아한테 영양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아한테 안 좋으면은 이 태아가 난 다음에 얘가 잘 먹고 괜찮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유전자 변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난 태아에 의해서 또 그 다음 세대로 가도 똑같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후손까지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좌우지간 일을 하더라도 줄여야 되고 가급적이면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영양 성분들 첫 번째, 옛날에는 철분을 많이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고 임산부니까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분제를 줬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철분제를 불필요하게 먹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할 때 산모들한테 주게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빈혈이 있게 되면은 태아가 저체중아가 생기고 뇌발달에 문제가 오고 분만 중에 출혈로 인해서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철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철분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그 혈관을 또 손상을 시킬 수 있고 간이라든 심장을 또 딱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 임신이기 때요. 임신이기 때는 굉장히 많이 발육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1기 때, 3기 때는 혈액 검사를 꼭 하고 부족하면 줘야지 부족하지 않을 때 주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엽산이에요. 엽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영양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경관 결선증이라든지 신생아 기형 발생들이 이제 증가한다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 중국에 있던 중국 어떤 한 지방을 보니까 이 그 신생아 기형들이 발생이 굉장히 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지역이 특징적으로 엽산 섭취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산모들한테 엽산을 주니까 기형아가 이제 출산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산모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엽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엽산만 줄기차게 먹어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타민 B12 결핍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후풍이라고 또 해요. 애를 낳고 나서도 손발이나 이런 게 계속 목 쑤시는 쓰시가 아프다. 그거의 일정 부분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B12 결핍이에요. 이거는 비가역적인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신을 할 때는 엽산만 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2도 항상 같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산모들이 햇빛 노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태아한테도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태아가 이 뼈가 바르고 잘 안 되는데 이 뱃속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도 9살까지는 계속 성장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리고 실색이라고 해갖고 제왕절개술 확률이 4배 이상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크롬인데 크롬은 뭐냐면은 임신 중에서 이 크롬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된 문제가 되면은 임신성 당뇨가 잘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임신 때 이 임신성 당뇨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임신 기간 중에 크롬을 꼭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이 권장 용량은 한 25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있는 걸 먹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뇌발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메가 3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린 이 것들이 뇌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린의 하루 섭취량은 뭐 하루 450mg 섭취로 권장되어 있지만은 실제 산모의 섭취량은 300mg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메가 3는 그 임신 7개월부터는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태아의 뇌발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그럼 임산부들은 어떻게 했냐? 옛날에 임산부들은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 3를 섭취를 했어요. 근데 그럼 최근에 임산부들도 생선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최근에 임산부들은 생선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수은 중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의 생선 양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리고 대신 그럼 내 애 태아를 위해서 오메가3를 외부에서 먹는데
이 DHA가 300ml 이상 된 함량의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보통 이제 그 기수에 따라서 단계별의 임산부 이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그 임산부 산모 비타민에는 뭐 쿠로마가 콜린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혈이 있는 경우 철분제를 주게 되고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는 옛날에는 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종합 비타민 임산부들 비타민 보면은 엽산하고 비타민 B12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량이 높게 나온 걸 그냥 종합 비타민식으로 하나 고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먹어야 된다면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예요. 그리고 그에 플러스해서 유산균 이 정도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6, 9, 12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6, 9, 12가 왜 그 비타민 중에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B군 중에서 6, 9, 12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게 호모시스테인이랑 이제 관련을 맺고 이거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그 미국 하버드 의대에 이제 킬머 맥컬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그 후반에 호모시스테인 요증을 가진 2명의 어린이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심각한 동맥경화증을 알았는데 그 플러그 내에 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서 지방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온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호모시스틴이라는 거를 이제 이론을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호모시스틴이 높은 다음에 혈관벽이 손상이 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이제 복구한다고 이제 붙는 거죠. 그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호모시스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이론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쫓겨나요. 그러다가 20, 30년 후에 다시 하버드로 옵니다. 이 사람 이론이 맞아 봤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이 영양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존의 이제 주류학과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통학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그 항상 인정 못 하면서 퇴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분들이 결국은 나온 거고, 이분도 본인 인생은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분의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호모시스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성 메티오닌이 간에서 탈메틸화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얘는 독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 내피 세포에 독성을 줘서 그 혈관벽에 이제 플러그를 형성시켜줘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붙으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맥경화증,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인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U, 12 결핍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 결핍률이 많아지냐?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음식들, 뭐 서구식 식단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모시스틴 이제 대사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메티오닌이 이렇게 탈메틸화되면서 이제 관해서 이 호모시스틴이 생기는데 얘를 없애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B12, 이 폴레이트,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얘를 빨리빨리 이렇게 대사를 시켜주면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손상이 없어요. 근데 얘를 대사를 못 시켜주고 얘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병들, 이 뇌혈관에 손상을 오게 되면은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고, 이 말초혈관에 손상이 오면은 뭐 차가운 거나 뭐 손발저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이 호모시스틴이 높게 되면은 이 신경,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이런 병에 이제 손상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혈관들, 뇌혈관이 작은 데서 이제 뭉쳐지기 때문에 뇌졸중, 이런 심장혈관들 여기도 똑같이 손상을 주게 되면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 계속 기형아 출산을 하고 다운 증후군을 낳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전자 MTHFR677CT라는 이제 이 유전자 이상인데, 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호모시스틴이 그냥 무조건 높아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뭐 뇌졸중의 이런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엽산하고 비타민 B, 투엘물을 1mg 이상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임산부들이 뭐 유산 경력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뇌졸중이라든 치매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호모시스틴 검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높으면은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봤어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적용으로는 결국은 이제 호모시스틴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혈관벽의 손상에 관련된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이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지난번에 한번 강의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제 3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콜라겐 합성.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해갖고 여기 있죠. 근육이라든지 다양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거. 그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콜라겐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는 콜라겐을 암만 먹어봤자 위산에서 분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비타민 C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에 증강시켜주는 거. 우리가 백혈구라든지 뭐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가 부신, 필요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어디예요? 부신이잖아요. 이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C하고 B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이 손상되는데 그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피로감이에요. 부신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이제 피로가 너무 심해갖고 어느 병원에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뭐냐면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에서 이 부신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올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거의 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해요. 손도 못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능학적인 부신 기능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액 검사를 통해서 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바로 이 피로 같은 이런 증상들이죠. 그리고 이런 관절통, 이 빈혈, 월경불순 이런 멍이 들었을 때도 그런 증세들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은 이런 십자군 원정 때 이 문제가 됐던 사건들, 영국 해군이 싸우지도 못했던 그 문제점 바로 비타민 C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타민은 부족해도 사람이 안 죽는데 유일하게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 말 그대로 밤새도록 PC방에서 젊은 친구가 이 PC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 갑자기 급사해요. 왜 그러냐? 부신 기능이 안 좋아져서 결국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비타민 C가 부족하기 때문에서 부신에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거나 계속 과로를 하게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다가 비타민 C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하면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었다는 거. 특히 추운 나라,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사냥을 할 때 동물에 있는 부신을 먼저 꺼내서 먹어요. 그 부신 속에 비타민 C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임스 린드 사건인 거고요. 이 우리 몸에서의 노화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비타민 C가 부신에 굉장히 제일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신에서 이제 비타민 C 함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몸은 피로도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기운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는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더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옛날에는 살이 잘 쪘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살이 덜 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소화 기능들이 세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충분하게 이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돼. 영양 섭취를 안 되는 거는 영양제 섭취로 이제 해결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당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젊었을 때 당뇨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당이 높아져요. 그건 바로 췌장 속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외부에서 결국은 비타민 C를 충분히 먹고 이 혈당이 높게 되는 상황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혈당이 높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당뇨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이 왜 그 당지수가 낮은 현미라든지 잡곡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바로 그렇고, 밀가루라든지 설탕 이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해요. 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 갖고 혈당이 잘만 유지되면은 이 노화되는 과정들이 그래서 적은데, 만약 인슐린 분비가 적게 돼 갖고 결국은 당 수치가 계속 높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도 빨리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듐 아스코베이트 형태는 이거는 수용성인데 상관없는데, 칼슘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 이게 혈관벽에 붙어 있는 아세로머라고 해갖고 비용해성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타민 C가 가게 되면은 얘가 칼슘을 끌고 가서 수용성으로 바뀌고 나트륨 포스포리드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나면서 이게 용하게 돼서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을 막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이런 동맥경화증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게 생길 때는 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순차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수면 운동 영향인 것 같아요. 이 수면 잘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거기 사람들한테 필요한 극소수 영양제만 가지고 해서 내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감기,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사람들 병원에 와서 감기약 처방 받습니다, 사실. 근데 감기약 처방 받아도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근데 최근에는 감기약을 먹어도 2주일, 안 먹어도 2주일이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면역이 더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옛날보다 회복률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몸이 안 좋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국은 염증방을 통해서 감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가 오게 되면 결국은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이런 거를 먹으면서 이겨내줘야 돼요. 그리고 증세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병원에 와서 사실은 그냥 약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항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뭐 항생제 내성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치료하냐?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하고 비타민 C를 처방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를 좋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식세포가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데, 비타민 C 농도가 높을수록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이 훨씬 더 증가한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감기 질환이 있을 때 이 바이러스가 계속 뮤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계속 수시로 줘서 얘 뮤테이션을 막아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막 감기에 걸릴 땐 평상시 비타민 C를 한 6g 정도 먹지만은 감기에 먹을 땐 거의 한 30g까지도 먹어요. 수시로 놓고 1시간이나 2시간에 하나씩. 그렇게 그래도 안 되면은 비타민 C 주사까지 맞고.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근데 병원의 의사들은 감기에 노출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 환자분들이 오니까. 얘 전염을 시키잖아요, 막.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결국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보관책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보통 2013년부터는 거의 비타민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맞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인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있는 그 방수 뒤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졌을 때 결국은 백내장이 잘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눈도 결국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눈이 이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뭐 망막변성부터 해야 황반변성부터 해야 눈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재작년인가 벌써 몽골을 갔더니 몽골 사람들은 치력이 4.0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좋은 거만 보고 멀리 보니까 진짜 눈이 좋더라고요. 실제 우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안 좋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때 제 아시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의 어떤 방송이나 기사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들은 참 머리가 영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안 먹잖아요.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면은 진짜 그래요. 저희 사파리를
저희 아프리카 학회를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아프리카 관광을 한번 했는데 5가지 동물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파리가. 그때 이제 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나오는데 근데 정말 사자 앞에다 내려주는 거야. 겁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로 옆에 사자인데 어떻게 거기다 딱 내려고 가서 보래요. 만져도 보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보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했는데 근데 사자가 진짜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다른 데 공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저희 아시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물의 환경에 나오는 사자들이나 이 동물들은 머리가 똑똑한데 왜 인간은 보면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잖아요, 맛있는 거를. 근데 그 차이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고깃집에서 크는 개들 있잖아요. 개는 정말 토실토실해요. 집에서 크는 개들도 토실토실하고. 왜 그런가 말 그대로 맛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원시인데 보면은 날 걸로 먹잖아요. 양념이 없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 먹게 돼서 배가 부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더 나빠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눈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질병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때는 비타민 A를 먹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럼 왜 그래요? 눈 건강에 꼭 도움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루테인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아스코베이트 환원형이 많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결국은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 산화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산화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피부예요. 피부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아요. 젊었을 때 피부하고 나이 들어서 피부가 또 달라지고 다양하게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항산화제가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비타민 C 어떤 게 좋은 비타민 C냐? 많이 얘기 나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는 요새 하나 정도는 먹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먹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천연하고 합성 얘기 나옵니다. 천하고 합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비타민 C든지 모든 거는 대부분 합성이에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럼 천연 비타민이라는 건 뭐냐? 바로 과일과 채소 그 자체를 먹을 때를 천연 비타민이라고. 근데 파는 사람들은 뭐 천연 비타민입니다. 이거 드세요 막 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뭐 스코피나 뭐 이런 데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데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추출을 이제 하지만은 그 공정 과정 중에서 합성적인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비타민 C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뭐 1g 속에 뭐 한 100ml나 200ml밖에 없어요. 1g 속에. 그럼 나머지 800ml는 뭐냐? 다른 부용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비타민 C를 얼마를 먹을지에 대한 거를 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한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6g 정도 복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g씩 3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약하고 분말의 차이가 있어요. 알약은 그 첨가물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비타민 C 분말은 100%라는 거. 그리고 어떤 비타민 C가 좋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전 세계 비타민 시장은 두 군데예요. 영국산하고 보통 이제 그 중국산. 그래서 이 원산지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영국산이고 영국산 DSM이라고 하고 원산지 표기가 안 된 거는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유재석이 그 방송 나서 막 그런 그 씨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 비타민. 중성 비타민 C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미네랄, 칼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을 섞어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보통 중성 비타민 먹으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먹는데 이거는 보통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거지. 뭐 비타민C 고함량 먹는 분들 있잖아요. 뭐 10g 이상 먹는 사람들은 중산 비타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분들은 반드시 분말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포 비타민. 발포 비타민이라고 해갖고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왔죠. 드라마에서 빵 넣었더니 그리고 쫙 퍼지는 거. 그래서 발포 비타민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먹기가 편하죠. 사실은 맛있고. 근데 발포 비타민은 우리가 그 음료수 대신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비타민 대신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발포를 비타민을 만들 때 나트륨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논문에 하나면 뭐냐면은 그 발포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고혈압 환자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맞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또
보면은 또 지용성 비타민 C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이제 아스코빌 팔메이트산이라는 건데 지용성 비타민 C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품에서 피부 흡수를 좋게 해서 만든 거지 실제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그 아스코빌 팔미티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비타민 C하고 팔미티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거는 비타민 C, 아스코빈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이걸 뭐 이 비타민 C가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실제 비타민 C는 그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는 거 그리고 함량, 용량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거를 그 지용성 비타민 만든 거는 이 화장품에서 이 피부 연구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거는 경구로도 투여는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다 위에서 분해가 돼서 아스코빈산하고 팔미산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거는 비타민 C,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먹고 싶을 때 어떤 거를 먹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먹으면 돼요. 내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중성 비타민 먹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그리고 알약 먹기가 편한 사람들은 알약을 먹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거는 다 분말 비타민을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음료수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먹고 싶다. 그거는 이제 발포 비타민 먹으시면 돼요. 음료수 대신 먹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꼭 하면서 이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 영양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이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마이클 홀릭 교수예요. 보스턴 의과대학 이제 생리학 교수인데 2007년도에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고 30년 동안 이제 비타민 D 연구에 매달렸던 분이에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라이너스 폴링상 수상할 때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요. 이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진짜 지금은 어느 연구 결과도 데이터도 나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 대신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진짜 잘못 알고 진짜 이 그 몇만 아이씩 먹는 분들이 계세요.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비타민 D도 본인한테 맞는 용량만 먹어야지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걔가 축적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칼슘이 많아져요. 칼슘이 많아지면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신장, 심장, 간 이런 데 석회화가 되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양제는 적당한 거를 먹는 게 좋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빠져나가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햇빛을 통해서요. 햇빛에서 여기를 피부를 통해서 이제 그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카시페롤에서 간에서 다시 이제 25로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가능하면 햇빛에 노출해 주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충분한 비타민들을 못 만들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들을 먹거나 주사를 맞춰줘요. 그리고 3월, 4월부터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 비타민 D 생성이 많이 된다는 거. 비타민 D의 작용은 크게 이제 4가지를 얘기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칼슘 대사예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있어서 칼빈 D라고 결합을 해야지 칼슘이 제대로 들어와요. 안 그렇고 칼슘제만 열심히 먹으면은 좋은 칼슘이 아니라 안 좋은 칼슘이 들어와서 혈관벽에 그냥 축적이 돼서 손상을 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칼슘이 들어오면 얘가 뼈로 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는 상황에서 칼슘이 들어오면 얘는 이 혈관벽에만 축적이 돼서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암이에요. 암세포에는 비타민 D 그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을 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이제 커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은 30이고 암 환자는 혈중도 50까지 올리라고 그래요. 수치가 낮은 분들은 50까지 올려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수치가 어디냐? 암 환자분들은 50에서 70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제일 좋은 수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면역력, 인플루엔자. 요새 독감 많이 돌잖아요, 사실은. 신종플루 막 하는데 옛날에 한참 때 신종플루 돌 때
그 국가에서는 이제 보통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외출이나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이라고 보기보다는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골다공증하고 골절 환자들,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내 몸에 이제 칼슘하고 인의 흡수, 그 충분할 때 이런 칼슘이나 인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튼튼히 되는데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유지될 때가 가장 골밀도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한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혈중 농도가 충분할 때 근육이 강화되고 하지 기능도 상승해서 낙상 빈도도 감소하고요. 골절 위험도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온다고 TV 방송 보고 오셔갖고 이제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D가 10ppb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비타민 D를 주고 이 할아버지가 1년 후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영양제니까 저희 병원에 전화해서 택배로 이제 받으시고 1년 후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하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뭐가 좋아졌냐 했더니 잠이 잘 왔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는 다리가 흔들흔들했대요.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다리에 쥐도 잘 나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데 비타민 D를 먹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잠이 잘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결핍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영양은 어떻게 어디가 작용을 할지는 참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오는 게 마그네슘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비타민 D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달라요. 그럼 이게 어떤 원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사실은 먹어보기 전엔 몰라요. 그래서 먹어보고 좋아지면 아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이 얘기 있잖아요. 그 마그네슘 결핍할 때 뭐 눈 떨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눈 떨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마그네슘 결핍 맞아요. 근데 일부는 그거랑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그네슘 먹어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예 병원에 가서 마그네슘 주사를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증세가 싹 없어지면 그럼 100% 이제 마그네슘 결핍인 거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열심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닌가 보면 또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영양제가 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골다공증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비타민 D는 연질 캡슐 속에 기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알약 형태의 비타민 D는 흡수율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기름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먹든지. 그래야만이 흡수가 된다. 통증 증후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통 특히 사실은 그 통증학과나 뭐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들은 의외로 또 통증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연구를 봤더니 그 비타민 D 결핍 환자 중 93%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환자 중 80%가 이 그 허약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줬더니 이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더라. 왜 그러냐?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은 통증이나 다양하게 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많이 해결해줘도 웬만한 병들이 많은 거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암 환자도 보면은 결국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를 벌써 이제 2008년도에 논문으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당뇨 환자들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됐을 때 비타민 C가 그 췌장에서 그 인슐린 분비에 관계하는 것처럼
비타민 D도 충분했을 때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비가. 그래서 영양제에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중요한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 D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B군 중에 호모시스틴 일부만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비타민들은 대부분 검사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D는 한 번 정도 꼭 검사해 보시고 본인이 부족한 사람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 우리가 보통 40이 넘어가게 되면은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성지방, 탄수화물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은 이 중성지방이 빠지면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비타민 D가 결핍이 된 경우에 이 대사증후군 발생이 더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BMI가 이제 몸무게거든요. BMI 죄송합니다. 비타민 D가 농도가 이제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확실히 줄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이 그 마른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 결핍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고 했잖아요. 지방세포에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을 빼든지 아니면 비타민 D 양을 2배로 먹든지 해서 혈중 용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보면은 외국에서 영양제를 보면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 굉장히 많이 줘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식욕 억제제 먹고 그냥 무조건 살만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요 현상이 생기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칼로리는 제한하는 건 맞아요.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 지방세포를 대사를 활발히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칼로리만 줄이게 되면 이 지방세포들이 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만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노폐물이 쌓여요. 그 노폐물이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피부가 이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있을 때도 보면은 이게 캔넬 박사가 이제 보고한 자료인데요.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먹었던 사람들은 독감 발생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비타민 D를 충분히 안 먹었던 사람들은 독감 발생률이 많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이게 경화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변화하는 건데요. 특히 겨울철에 발생률이 증가해요.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은 이런 근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겨울철, 가을, 겨울 때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햇빛이 없어서 그렇고 비타민 D가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분이나 이런 행동들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주거나 필요하면 뭐 주사까지 맞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항암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외부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은 뭐냐? 좋은 거는 비타민 D는 혈액 검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서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비타민 D는 그 혈액 검사 수치 아니면 질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되는 경우들은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석회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절대 여기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카페에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또 비타민들을 열심히 먹으셔갖고 진짜 혈액 검사해 보니까 10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고, 요새 또 이제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셀레늄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브라질 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혈액 검사상에서 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셀레늄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면은 이 피부가 갈라지고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게 또 그 이빨이 약해져요. 면역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긴 하지만은 적절하게 먹는 거지 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 비타민 D 부작용은 뭐냐면 고칼슘혈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끊으면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 하루에 만아유 이상은 먹지 말라고 돼 있고 이 1000아유당 1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이다. 그러면은 목표를 50에 맞추고 싶다. 그럼 4000아유 정도 먹으면은 그 정도 수치라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액 검사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이 30이니까 30 정도 유지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2000아유예요. 2000아유 정도만 부지런하게 먹어주시면은 그 정도 유지가 되니까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햇빛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있고 요새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도 써요. 주사제는 이제 20만 단위. 20만 단위가 뭐냐면은 3개월에 한 번 맞는 건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2000아유를 3개월 맞을 수 용량이 바로 20만 단위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20만 단위를 맞든지 아니면 2000아유를 그냥 매일같이 먹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엔자임 Q10. 오늘이 사실 그 내용이 비타민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긴 합니다. 그냥 좀 들으시고요.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은 알아서 가셔야 될 거예요. 네. Q10. 이거는 뭐냐면은 영양소 중에서 굉장히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이에요. 1957년도에 프레디 크린 박사가 이분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그 연구 교수였는데 하루는 실험을 하다가 소 심장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 한참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서 다시 그걸 딱 열어봤는데 거기서 노란색 물질이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그 MSD 연구소 소장인 칼 포커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 포커스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 MSD 소장직을 포기하고 그 코엔자임 Q10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코엔자임 Q10 연구에서 이바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폭발적으로 하고 1997년도에 이제 코엔자임 Q10은 심장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의 코엔자임 시장이 거의 한 90% 이상이 일본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을 만들 때는 발효 기술이 필요해요. 발효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게 그 된장이라든 청국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냄새나고 뭐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오히려 일본의 낫또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건강식이라고. 그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 이렇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고, 코Q10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항산화 작용은 말 그대로 이제 비타민 C보다도 50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항산화 작용.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 생성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코엔자임 Q10이 충분했을 때 36 ATP를 만들어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이 근육이라든지 심장의 운동을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코Q10은 노화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20살 때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40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를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운동하다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다는 얘기를 해요. 왜 숨이 찬가 했더니 바로 심장에서 이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서 심장 근육을 통한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40이 넘어가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 중에 대표적인 게 딱 하나만 따진다 하면은 코엔자임 Q10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냐?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음식 중에 가장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정어리. 정어리를 하루에 6마리씩 먹던지 아니면은 그 소의 심장을 100g씩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양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결국은 심장이 제대로 끼어야지 각 장기에 결국은 그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어. 피가 제대로 가야지 각 기관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코엔자임 Q10은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회사들이 보면은 이 왜 그러냐, 피부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함량을 적어놓은 화장품은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고, 함량을 표시 안 하고 큐큐텐만 넣어주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곁다리식으로 넣어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비퀴놀하고 유비퀴논, 이 얘기 참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어디더라, 2016년도인가 거기 학회에서 이제 그 코엔자임 Q10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보면은 유비퀴놀은 환원형이고 유비퀴논은 산화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이것보다도. 그러면 원래 환원형이니까 더 좋을 거라고 이제 했어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비퀴논 여기 보면은 요 산화형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고, 환원형은 말 그대로 위에서 산화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산화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비퀴놀을 먹던 유비퀴논을 먹던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알아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내에 함유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거죠. 고지혈증 약, 스타틴. 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먹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아세틸코에에서 콜레스테롤 생성했을 때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이 스타틴을 통해서 HMG 코에이 리덕타즈를 차단해요. 그러면 이게 콜레스테롤 생성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콜레스테롤만 생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생성률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 되니까 기운이 없대요. 근육이 약해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큐텐 약을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93년도에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바스티틴, 심바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인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2주 정도 먹었더니 코엔자임 Q10 농도가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은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코엔자임 Q10 약은 어느 정도 괜찮은 약은 보통 이제 50mg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50mg 먹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100mg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온 그 유방암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유방암 완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대요. 근데 문제는 합병증이 더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합병증이 뭐냐면 심장 독성이에요. 이 항암제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빨간 약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아드리아마이신하고, 그리고 이제 허세틴부터 하고 5F 이런 약들이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를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꼭 먹으라 해요. 왜 그러냐? 그 심장 독성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치료, 공격과 수비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학병원 치료들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치료 결과가 좋으니까. 대신 수비, 저희 같은 이제 2차 병원들에 가서 필요한 영양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보완을 하면은 슬기롭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왔던 분도 그 얘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상처를 받고 나니 절대 대학병원 안 가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워낙 이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말을 정말 좀 편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아다르고 어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옛날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했던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오셔갖고 이제 왔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데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생각들 뭐 이런저런, 그분도 한참 영양제 이거 저거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우리 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길어지고 어느 순간 그래서 좀 더 오해가 쌓이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병원이 절대 그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진료 시간이 또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고요.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복용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질환들, 근육질환자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은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독성들을 많이 막아주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안 먹을 때보다 먹을 때가 확실히 예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사실은 그 유산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 오메가3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EPA하고 DHA가 있는데 ALA 형태에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식물성이에요. 옛날에는 식물 속에 오메가3가 많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ALA에서 EPA, DHA로 가는 거는 5%,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메가3를 하루에 1g 정도 먹어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체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섭취해 주는데, 그럼 1g을 먹으려면은 만약 식물성이라면은 한 20g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성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EPA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막아주는 거고요. DHA는 뇌 세포를 이제 그 발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EPA 함량이 높은 거를 먹는 거고, 염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뭐 EPA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이에요.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들이 염증들이 기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함량이 뭐 하루에 1g 정도를 먹어주는 게 좋다 하고 되었습니다. 작용은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맥경화증, 염증들,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뇌기능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관절염, 관절도 염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들. 작년에 이제 갔던 학회 중에 미국 그 암 악액질 학회를 갔었어요. 암 악액질이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경우보다 굶어서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과의 싸움이 말 그대로 그 체중과의 싸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역을 높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면역도 중요하지만 체중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빠지는 시기가 뭐냐면 체중이 빠지면서 갑자기 나빠져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환자들 보게 되면은 그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초반에 결과가 좋았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체중이 빠져요. 근데 처음에 결과는 안 좋은데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추적 관찰을 했더니 나중 되니까 오히려 체중이 초반에 결과는 안 좋아도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요. 암만 초반에 결과가 좋아도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터루킨 6라는 검사를 통해서 근육이 빠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반드시 이 단백질 섭취, 특히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이 체중에 관련된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그거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받아야 되는 약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암과의 싸움들이 보면은 그 항암제 어떤 이 항암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그때 이제 9월달에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제약회사 이제 연구소 소장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력이 괜찮을 때는 적절한 용량을 쓰지만은 체중이 빠지고 체력이 안 될 때는 5분의 1까지 용량을 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마치 그 똑같은 용량을 쓰면 오히려 그게 독으로 작용한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항암제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딱 세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냐?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 그거는 뭐 종양내과 선생님이 판단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체중이 많이 빠졌을 때.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때도 항암제를 좀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거는 또 안 좋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내 몸의 면역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 똑같은 치료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쁘냐? 봐도 그래요. 체중이 유지가 되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반면에 체중이 빠지고 우울한 사람들 결과가 안 좋아요. 그거는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암 악액질을 예방해주는 영양제가 뭐냐? 바로 오메가3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암세포의 시작이 염증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건데, 이 식물성은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을 안 하고 동물성을 먹게 되는, 동물성은 이제 이 뭐냐면
바다가 이제 오염됐다는 얘기들 많기 때문에 수온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멸치나 정어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오메가3 몇 그램 섞어 있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원료를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 대상은 뭐 암 환자분들, 관절염, 임산부들, 수유부들한테 오메가3가 필요하다. 근데 왜 보면은 RTG 오메가3를 추천하느냐? 흡수율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3세대 오메가3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기존의 오메가3를 보게 되면은 이이폼이에요. 이이폼은 결과적으로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오메가3 초창기에 나온 거. 말 그대로 이 DHA와 EPA가 30% 미만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함량 오메가3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이이폼이에요. 이이폼은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게 RTG 폼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더라도 RTG 오메가3를 먹으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연구를 했던 것들이 보면은 그냥 오메가3하고 이이폼하고 RTG 폼을 먹더니 RTG 폼이 흡수율이 제일 좋더라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부작용, 오메가3는 하루에 한 1g 정도, EPA하고 DHA 그 정도 먹고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그 기름이기 때문에 설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는 절대 깨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썩은 생선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 설사가 나면은 뭐 용량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랑 같이 먹게 되면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오메가3를 끊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술할 때 이게 내시경 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한 일주일 이상은 좀 끊고 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SAID랑 같이 먹으면 항염 작용이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 해 나온 거 보통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금 유산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 어린애부터 그 노인들까지도 다 그 이유가 바로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이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적의 시작은 장을 통해서 먼저요. 피부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는 오히려 강해요. 사실은 이 적이 오더라도 피부염부터 먼저 생기고 하지만은 이 장이라는 거는 너무 하루에도 계속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피부에 손상, 그 장에 손상을 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독소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 독소가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염증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메치니코프 박사, 우리나라에서 CF 모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1908년도에 이제 불가리아하고 코카스 지방을 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래 살더래요. 왜 오래 샀나 했더니 바로 이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작용은 말 그대로 면역 기능이 기본적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유익균이 이기면은 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유해균이 이겨버리면은 내 몸이 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 좋은 그 통로를 통해서 독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장루스가인 것처럼 이 육모 사이에 유익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이 유산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안 좋은 음식들이 그 육모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하고 K를 합성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유산균이고요. 사실은 비타민 K 같은 거를 굳이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다 장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장관 운동 기능 향진시키고 그리고 복부 팽만이라든지 병원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유산균의 종류는 크게 락토바실루스하고 비피더스균으로 나눠요. 락토바실루스는 주로 이제 소장에 작용하는 거고 비피더스균은 주로 대장에 작용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주는 있는 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유산균의 선택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인가? 유산균의 워낙 지금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산균도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1세대 유산균은 뭐냐? 락토바실루스 불가리푸스. 처음 발견된 유산균이에요. 얘는 바로 요구르트용 종균이고 일반적인 발효에는 좋은 식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는 해요. 얘는 사실은 앞에 이 균주 이름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유산균 500만 마리, 1000억 마리 이렇게 딱 언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세대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비피더스 균주. 이때는 이제 균주계가 우선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3세대 유산균이 되면서 사실은 위산에서 분해가 안 되고 장까지 이제 충분히 가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3세대 유산균은 어떤 거냐면 뒤에 여기가 붙는 거예요. 락토바실루스 람누스 여기까지는 2세대예요. GG가 붙으면은 요거는 3세대예요. 비피더스도 보면은 BB12라는 게 붙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비피더스 락티스까지면은 보통 이제 2세대, BB12가 붙으면 3세대. 그리고 여기도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까지면 2세대, LA5가 붙으면 이제 3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2세대, 3세대 된 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좋은 유산균은 어떤 거냐? 사람들에서 기원되고요. 담즙 위산에 대해서 분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항균 물질 생성과 유해균 억제라든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돼 있는 거가 이제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결국은 논문이에요. 논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LGG, BB12, 그다음에 GR1, LA5, RC14, 뭐 카세이 431,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면역에 관련되는 게 보통 이제 LGG, BB12, LA5고, 이 그 LGG는 주로 이제 소장, BB12는 대장, LA5는 위장 이런 데 작용하고, GR1하고 RC14는 주로 이제 방광하고 자궁에 작용을 해요. 질에. 그래서 각각의 균주들에 따라서 작용 기능들이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럼 결국은 책이에요. 책 속에서 보면은 이런 균주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갖고, 전에 한번 그 유산균 책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다 이 균주들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 여중에서 어떤 유산균이 제일 좋냐? 그러면 이제 락토바시스 플란티늄 299V, 요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가 이제 세노비스에서 나온 게 그런 거고요.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알러지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이제 LGG, BB12, 그다음에 이제 이 엑제마 게 도도 이제 아토피 이런 경우도 LGG.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인테스티널 하이퍼 퍼미에빌리티, 이건 장누수랑 관련된 거 LG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던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도 LGG, NCFM 이런 균주들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방광염인 때문에는 LGG는 별로 효과 없고 GR1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장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LGG, BB12, LA5가 있는 균주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만약 근데 내가 이제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방광염이나 질염이 잘 생긴다 그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RC14, GR1이 있는 균주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이제 다르게 작용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유산균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장내는 매일같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유산균 하나씩은 먹으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서 내 몸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GR1하고 RC14 그 제품이 뭐냐면 락토필 두어인데요. 이 설은 레이드 박사가 이제 이 비뇨기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여성의 요도하고 이제 질에서 이제 분리된 균주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런 그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더라는 거를 이제 연구해서 데이터로 발표된 자료들이요. 캔디다 질염도 똑같이 이제 떨어뜨려진가를 이제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커큐민은 이제 국내에 이제 제품들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사진을 못 넣었는데요. 커큐민이 보면은 왜 인도 사람들이 그 치매라든지 이런 게 적게 걸리냐 했더니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더래요. 카레 성분이 뭐냐? 바로 커큐민인 거죠. 우리나라에 뭐 강황, 울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온 것처럼 거기에 성분이 많은데 이 커큐민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항산화 작용, 알츠하이머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항암 작용은 암을 예방해주는 거, 항염증 작용, 주로 관절염에 이제 효과가 있는 영양제라고 보통 말을 하죠. 치매가 이제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강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적게 발생하더라.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커큐민이 아밀로이드 반하고 신경 섬유 매듭의 발달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도 그 스테로이드랑 비슷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관절염 환자들한테 한 군은 위약을 주고 한 군은 이 커큐민을 줬더니 커큐민을 줬던 분에서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통제 의존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2014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 커큐민 중에서 이제 테라큐민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테라큐민이 그냥 커큐민은 흡수율이 떨어져요. 테라큐민은 이제 보통 흡수율이 한 30배 정도 더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여준 자료고요. 요게 이제 테라큐민하고 커큐민. 테라큐민은 커큐민 흡수율이 거의 이 정도. 근데 테라큐민을 먹었을 때 이렇게 흡수율이 잘 되는 걸 보여준 자료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커큐민을 먹게 되면은 테라큐민 형태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글루칸.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이제 면역의 이제 증강, 아까 얘기한 가장 그 홍삼에 인삼에 보는 진세노사이드, 그다음에 차가버섯이나 버섯 종류 효모에 있는 거는 베타글루칸이고요. 그 중에 이제 1316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효모, 버섯, 곡류의 면역에 관련된 게 바로 베타글루칸이에요. 여기서 이제 14, 1314, 1316이 있어요. 14는 식이섬유로 해서 이 배변 운동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1314는 포만감하고 혈당 조절에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1316만이 면역 증강하고 항균 항암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316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이게 보면은 연구를 보면은 베타글루칸을 보면은 소장으로 이동해서 소장에 있는 M 세포와 결합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배식 세포를 통해서 NK나 이런 걸 활성해서 이제 죽인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그랬더니 이 베타글루칸을 투여했던 분이 그 쥐의 종양 크기라든지 암 수치를 이제 감소시키는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CE라든지 VGF 같은 경우도 이걸 먹었던 분이 확실히 이제 줄어든가를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암 환자분들 같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양제를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베타글루칸 1316이 있는 거를 먹어주고 국내에서는 나온 제품 아까 얘기했던 인비터스 1316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폴폭스라고 해서 항암제가 있어요. 대장암 때 쓰는 항암제인데 이거를 먹었더니 확실히 입안에 이제 그런 거 생기는 거를 예방해 주는 거입니다. 입안 저방염이라든지 백혈구 감소를 막아주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면역력 떨어진 암 환자들한테 인비터스 1316.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항암 치료 동안 감기가 확실히 안 걸리더라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척도를 뭘로 보냐면 벌써 감기인 것 같아요. 감기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내 몸의 면역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한테 먹었더니 삼해질이 좋아지더라 하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MSM은 이제 식이유황. 식이유황도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식이유황은 그 사람 동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화학 성분인데 주로 관절염 약이었어요. 이 식이유황이. 그래서 관절염에 이제 도움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항염 작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해독 기능이에요. MSM이 사실은 해독 기능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사실은 글루타치온이 간 해독에 좋은데 그거를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까 먹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MSM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르사랑 실리마린은 뭐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역할이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 MSM이 또 하나 뭐냐면 젖산 축적.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면은 젖산이 많이 축적되잖아요. 그 젖산 축적을 이제 막아주는 게 바로 MSM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사실은 그 당분을 암세포 내에서 젖산 형태로 축적을 해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또 MSM이에요. 그래서 물 대신 사실은 이 MSM을 타갖고 그 하루에 이제 먹는데 추천하는 용량은 보통 2g에서 4g 정도 이제 추천하는데 굉장히 써요. 그냥 먹으면. 그래서 물도 한 500L 정도는 넣어야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을 머금고 거기다가 이제 MSM을 딱 먹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상 자료인데 MSM을 먹었던 분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됐더라는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논문 이게 2006년도에 나왔던 그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가 이제 관절염이고요. 퇴행성 관절 카틸리지 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명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똑같이 하나는 MSM 1.13g 하루 3번 그리고 다른 거는 위약을 줘서 12주 동안 봤더니 MSM을 복용했던 분이 대조군에 비해 통증이라든지 무릎 기능이 모두 다
호전됐더라 하는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과의 기전인데 당분이 암세포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암 환자한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섭취가 제일 줄여야 되고, 근데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좋으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막 하는데, 고기는 단백질은 섭취해야 돼요. 근육이 빠지면 안 돼. 대신 구워 먹었을 때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육 형태, 사부사부 형태 이런 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단하는 게 비타민 C,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젖산을 없애주는 게 MS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들 데이터인데요. MSM이 위암, 식도암의 세포에 대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촉진한다. 그리고 항암 이전에서도 혈액이나 종양 내 락틱 애시도시스, 젖산을 제거해서 암세포 성장을 차단하고 종양 내 투과성을 증가시켜주라 하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낸 논문인데요. MSM을 먹었던지 유방암에 관련된 인자들을 억제한 자료입니다. 그거를 보여준 자료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먹는 거에 좋아졌냐? 관절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암 환자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과다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먹어주는 게 좋고, 용량은 어느 정도냐? 하루에 2g씩 하루에 한 2번 정도로 먹어주는 게 좋고, 작용 시간은 보통 한 12시간 정도 간다고 되어 있어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때 좀 쓴 거를 빼고는. 그러면은 이제 오메세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옵틱이에요. 이게 이 브랜드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브랜드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MSM을 먹을 때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옵틱 MSM하고 그냥 MSM. 그래서 선택할 때는 항상 옵틱 MSM을 먹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 퀘르세틴은 뭐냐면 비타민 P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피토케미칼. 에서 이제 관여하는 물질인데, 이게 결국은 혈액순환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음식들 보면은 포도라든지 이제 자두라 이렇게 보면은 안토시아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양파에는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퀘르세틴이라고 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모든 생물들의 이제 식물들의 색소로서 작용하는데, 이게 이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탁월해요. 왜 그러냐? 외부로부터 그 식물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거죠. 사실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도 고지혈증 발생률이 적더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차이나 패러독스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그분들은 양파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독도 시켜주면서 이 퀘르세틴에 의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이제 기름기를 빼주는 겁니다. 이 교르기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타민 C를 발견한 사람이었고 노벨의학상을 타신 분이고. 퀘르세틴의 작용은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있고요. 항산화 작용.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환자들한테 이제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게 있어요. 당뇨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뇨병 당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알파 라이포게이시드. 그런 것들은 당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C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이 퀘르세틴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데 먹는 영양제, 예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양제가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먹게 되면은 내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맞게. 그리고 퀘르세틴에 보통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라든지 뭐 온열 치료 이제 치료 효과를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퀘르세틴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은 뭐냐? 바로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고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전달 물질인데 특히 전립선암 때 또 퀘르세틴이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열 치료, 요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온열 치료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온열 치료 많이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을 때리게 되면은 히사프로테인 이제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열내성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차단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퀘르세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들 데이터 보면은 메멀리안 슈알린 캔서 센터에서 했더니 퀘르세틴을 줬더니 온열 치료 효과가 더 좋아하더라. 암세포를 더 잘 죽이더라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대해서도 퀘르세틴을 가지고 한 구는 퀘르세틴, 한 구는 이제 위약을 2개월 동안 투여했더니 퀘르세틴을 줬던 분이 이 콜레스테롤, HDL, LDL 콜레스테롤까지 다 떨어지더라 하는 건데 모든 치료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도움은 돼요. 연구 결과나 데이터나 실험 치료 다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생활습관 변화를 안 시켜요. 무조건 영양제, 무조건 약 이걸로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생활습관 변화예요. 그래서 수면운동 영양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해결 안 하고 어떤 영양제 먹으면 좋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서 가요. 근데 먹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생활습관을 변화를 시켜요. 실패한 사람들은 생활습관을 절대 변화를 안 시키고 그거에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먹어요. 처음에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생활습관 변화를 시키면 오히려 혈압약도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활습관 변화를 안 시키고 약만 먹는 사람들 약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병원에서 뭐 약 준대 그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은 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생활습관 변화를 꼭 하라고. 진료 시간이 길면은 외국처럼 길면 1시간 동안 얘기하면은 생활습관 변화 다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 고지혈증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뭐 만성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변화를 하면서 이 퀘르세틴을 복용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것만 먹으면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복용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고지혈증 환자들,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걸 위해서 먹고요. 복용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야, 10년 전인가 그때 저희 환자분들하고 같이 등산 갈 때 모습들이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제가 받았던 질문들 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얘기 나누고 이제 끝낼게요. 첫 번째 이제 40대 남성 기운이 딸리고 쉽게 피로해지는데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참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보면은 이분들에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은 생활습관에 변화할 생각은 없고 뭐를 먹으면 좋을 거 그거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가 어떤 영양제 먹으라고 해요. 그럼 다 실패해요. 말 그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거를 영양제를 선택하고 뭐 할 때 보면은 내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거를 딱 기본으로 정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수면운동 영양이에요. 만약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자. 그게 보통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필요하면 이제 영양제를 그 다음에 뭐를 원하면은 제가 거기에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얘기되는 게 쉽게 피로. 이 피로가 이제 뭐에 따르냐 보면은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유산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도움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밤샘 작업이 많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비타민 C까지 이제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자분들을 병원에 오면은 제가 꼭 만병통치약을 뭐 설명해 줄 것처럼 뭔가를 다 제시해 줄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저도 아는 게 제가 아는 건 교과서에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환자분들은 숙제만 내줘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바로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의사나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다 그것만 보면 좋아질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영양치료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말 그대로 영양치료가 도움을 주는 거는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게 70%고요. 거기 한 10%에서 20% 정도가 영양제예요. 나머지 부족한 요거를 딱 맞춰줄 때 굉장히 좋아지지만은 그게 안 좋아질 때는 안 좋아져요. 처음에 영양제를 안 먹은 분들은 영양제를 먹으면 되게 좋아져요. 왜 그러냐? 부족한 영양소가 딱 들어가니까 딱 이 TCA 사이클 있잖아요. 에너지 사이클이 쫙 돌아가니까 좋아지는 걸 느껴요. 처음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 근데 이거가 생활습관의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영양제를 먹으면 나중 되면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걸 느껴요.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왜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개월 먹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그다음 또 누가 이거 먹으면 좋겠다고 또 그것도 먹어요. 그럼 또 안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왜 선생님이 뭐 이거 먹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항상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먼저 해결하면서 같이 가야지 임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이게 끝끝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인데 이제 복부 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영양제도 한 포쯤 갖고 와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어디서 어떤 제품 샀는, 어떤 목적에 의해 샀는지는 몰라요. 왜 샀는지도 모르고, 그 정말 보도 못하는 뭐 제품들 많이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함량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어떻게 먹으라고 추천을 못 해줘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항상 3가지 이내로 먹으라고 하고,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퀘르세틴, 유산균,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먼저 하고, 대신 탄수화물 섭취는 기본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지. 생활은 그대로면서 영양제를 먹었다, 절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반짝할 수 있어요. 한두 달은. 그렇지만은 이 3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 내 몸이 그게 이제 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애들 같은 경우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아토피 알러지는 결국은 원인이 있어요. 많은 경우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 바로 그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하고 플러스해서 퀘르세틴, 비타민 C, 유산균을 먹으면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는 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을 변화를 안 시키고 이것만 먹어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어요. 근데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가 나온 음식들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힘들긴 하더라도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이제 차이점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요새 그 뭐지? 집에서 애들이 개들 좋아하잖아요. 개 고양이. 그거는 좀 그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뛰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어떤 그 고등학생인가 했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 때문에 켜생을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 개에 대한 그 알러지가 나왔어요. 높게. 그래서 개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애가 울고불고 같이 가출한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했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것밖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또 그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기타 질문도 여러 가지가 나온 건데,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고 뭐 글루타치온이 좋다고 해서 해외에서 항산화제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루타치온 먹는 거를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이 맞아요. 사실은 항산화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고, 특히 뇌뿐만 아니라 간에도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이거는 먹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사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뭐냐면은 어떤 또 동영상에 뭐 어떤 부분은 지용성 비타민 C가 체내에 오랫동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뭐 또 이렇게 질문을 또 어떤 분이 했어요. 지용성 비타민 말 그대로 피부 연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다 그 비타민 C하고 팔미탄산으로 분해가 돼서 수용성 비타민 C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체내에 절대 오래 남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천연 비타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많이 먹어도 된다고. 천연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지 실제적으로 제품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합성 비타민이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비타민이든지 본인한테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많이 먹으면 결국은 해가 돼요. 사실은 그거는 맞고. 그리고 국내 제품보다 외국 제품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옛날엔 그럴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국내 제품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국내는 원산지 표기를 해요. 사실은 외국 제품은 원산지 표기를 안 해요. 원산지 표기를 안 한다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를 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국내는 식약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국내 제품을 더 추천합니다. 국내 제품은 그 대신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제품들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것들. 멜라토닌 같은 경우, 멜라토닌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본인이 뭐 수면 장애라고 갖고 이 멜라토닌을 먹고 싶어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요. 외국은 그냥 마트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국내 제품들을 원칙적으로 사서 구입하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양제는 본인에게 이제 맞는 영양제를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유산균 이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들, 관절염이 있다, 그럼 MSM, 오메가3나 커큐민 이런 것들을 하고, 혈액순환이 문제면 퀘르세틴, 알러지 이런 것들이 각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영양제는 3개 이내로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항상 수면, 운동, 수면, 운동, 영양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요새 많이 나오는 거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먹는 영양제. 그 항암제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 심장 독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됐던 게 이번에 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던 게 이제 그 자궁경부암 환자들 재발됐고 뭐 했던 전이성 환자들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 결과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 그 방사선을 때리면은 정상세포도 죽지만은 그걸로 아직 암세포도 있지만 정상세포가 죽어. 거기서 피부가 이제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거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 9.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예방해 주는 건 뭐냐? 바로 고압산소 치료예요. 최근에 요새 강릉 펜션 때문에 막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들은 산소 치료를 꼭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상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이 의학이나 이런 건 계속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은 있는데 방사선 받는 치료 받는 사람 산소 치료를 받는 게 나중에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복용 원칙, 수면, 운동, 영양이 최우선이고요. 영양제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3가지 이내로 시작하고 2, 3개월 복용한 후에 평가를 한 다음에 더 뺄지 줄일지를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는 유산균인 것 같아요. 유산균은 장은 매일같이 지금 전쟁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산균은 반드시 복용하는 게 결국은 하고, 그리고 식생활할 때 오랫동안 씻고 먹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은 영양제 얼마나 많이 먹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영양제 많이 먹어요. 사실은. 그대로 유산균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코엔자임 키테는 먹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챙겨 먹냐 하면 저는 그 진료실에 그 책상에다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먹어요. 사실은. 대신 이제 하루에 뭐 정리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먹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사람이 각각의 환경에서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저희 병원이 이제 암 환자들 주로 맞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암 환자분들한테 사실 항상 기를 줘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웃는 날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괜히 상처받고 그러는데 저희 병원에서 좀 용기를 얻게 되고 방법들을 찾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안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요새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 중심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좀 있다가는 이제 그 비타민 방송을 해갖고 비타민에 관련된 이제 소식과 지식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이제 제 모습. 아프리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초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환경들이고, 코뿔소. 여기 그 사파리 했을 때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 누구냐고 했더니 코뿔소래요. 코뿔소는 무조건 박아버린대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안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코뿔소가 저기서 멀리도 나타나면 무조건 차 몰고 도망가더라고요. 얘가 달려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그렇고 사파리 구경하면서 느낀 건 이 전날 그 가이드들이 먼저 가서 동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아침부터 이제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파리 공연이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딱 맞춰서 끝냈네요.